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신진화입니다.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남극 빙하 코어에 기록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프랑스 빙하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캐나다 빙하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현재 극지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빙하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는 지구의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끝나고 왜 제가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빙하학자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합니다. 남극 대륙을 제7번째 대륙이라고 일컫습니다. 남극 대륙은 아주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색의 대륙인데 이 수식어가 붙는 것은 만년설과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는 영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남극을 들여다보면 온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남극 대륙 하면 떠오르는 게 빙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남극은 굉장히 큽니다. 남극의 면적은 한반도의 60배에 다다르는 아주 큰 땅덩어리고요. 이 대륙의 한 98%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빙하의 두께는 약 2100m 정도이고 가장 두꺼운 데는 그 두께가 한 4800m에 달합니다. 여러분은 남극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극 대륙에서 뛰어노는 펭귄을 먼저 제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극 대륙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히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월동 대원들도 있지만, 남극의 하계 시즌에 이렇게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나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남극 빙하를 얻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한국의 겨울은 남극의 여름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즌에 이렇게 남극에 들어가서 빙하를 시추하러 가시는데요. 저는 남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극 대륙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떠오릅니다. 저희 팀원들은 남극의 여름 시즌에 남극에 들어가서 샘플을 시추해서 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을 이제 빙하 시추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요것이 빙하 시추기입니다. 지름은 약 한 10cm 정도이고요. 이렇게 시추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샘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원통형 샘플을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빙하는 냉동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의 기록들이 그대로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빙하의 얼음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과거 그 당시에 눈이 내렸을 그 당시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빙하가 쌓이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대기 중에 떠돌던 불순물, 예를 들면 더스트라든지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에서 생긴 그런 더스트들과 혹은 블랙 카본,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쌓이게 돼서 이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눈이 쌓일 때 눈송이 사이에 대기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대기도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과거의 기후나 환경을 알 수 없지만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기후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는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과거는 미래의 열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과거를 연구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기후가 변화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과거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건데요. 특히나 오늘을 발표에서는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미래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날씨 확인하듯이 어제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노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우라로아 관측소에서 매일 측정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긴 데이터입니다. 1957년 킬링 박사님께서 이 연구소에서 직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킬링 커브라고 하고요. 제가 왜 매일매일 확인하던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데이터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매일매일 일변화는 사실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치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봤었을 때 광합성이 강한 여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떨어지고 광합성이 좀 부족한 겨울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자연적인 변화들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CO2 농도를 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한 195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측정했던 시기가 1957년도였었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15 ppm이었었고 이렇게 지금 지난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해 보니 414.7 ppm으로 약 10 ppm 이상 정도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격한 이산화탄소의 변화로 인해서 미래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러려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지구에는 4개의 탄소 저장소가 있습니다. 대기, 육상, 암석권, 그리고 해양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대기와 다른 탄소 저장소와의 반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랑 육상이랑도 반응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고 대기와 해양과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탄소 저장소의 사이즈도 다르고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오션도 이제 표층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소가 굉장히 작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이제 딥 오션의 경우에는 탄소 저장소가 굉장히 크고 반응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저장소들과 다양한 타임스케일로 좀 연구할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그 탄소 저장소들과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타임스케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는 굉장히 짧습니다. 약 6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매년 그러니까 연 단위
혹은 뭐 그 멀티 디케이터 타임 스케일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딥오션의 경우에는 밀레니엄 타임스케일이 굉장히 타임스케일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한 롱텀 타임스케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 좀 더 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극 빙하 코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뭇잎 화석, 그리고 뭐 해양 태적물이 있습니다. 그 나뭇잎 화석이나 해양 태적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뭇잎 화성의 기공과 그 이산화탄소와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기후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해서 기후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복원을 위해서는 빙하 코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이유는 빙하 코어에 그때 당시 대기가 포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남극 빙하 코어에 과거 대기가 포집되어 있다라고 안 것은 굉장한 우연의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빙하학자인 클로드 로리우스가 러시아 팀과 함께 1960년대에 이제 남극 대륙에 가서 빙하 샘플을 시추하러 들어갔는데요. 매일 밤 너무 힘들어서 위스키에다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얼음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얼음 대신에 빙하코어 일부를 조금 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스키에 방울이 뚜두두두둑 나와서 꼭 샴페인을 따른 것처럼 이렇게 방울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그 로리우스가 이거는 얼음과 다르다. 아마도 이 얼음 안에는 과거 기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활동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남극 빙하 코어에 포집되어 있는 기체를 뽑아내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극 대륙에 어떻게 과거 대기가 포집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극 대륙의 수직 모습을 이렇게 도면화시킨 것인데요. 최상부에는 눈송이 송이가 아주 성글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는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이제 눈송이 송이들이 다져지면서 밀도가 점점 높아져서 밀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송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없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산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 공기들이 이렇게 남극 빙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한 밀도가 한 0.8에서 0.9 사이인 그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그 공기가 포집되게 되는데요. 이 깊이는 사실 사이트마다 다 달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50m에서 100m 정도 되는 데서 최종적으로 이 공기들이 이제 빙상에 이렇게 트랩되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를 이렇게 딱 표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얼음과 다릅니다. 얼음은 매끈하게 아무런 공기방울들이 보이지 않지만 남극 빙하의 경우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방울들이 있고, 이 방울들을 다 터뜨리게 되면 과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 빙하 코어는 일종의 남극 냉동 타임캡슐인 거죠. 남극 빙하 코어는 사실 그린랜드와 남극 이렇게 두 군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남극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렇게 그린랜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린랜드의 경우에는 더스트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산과 연기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스트 양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복원하기에는 적절한 빙하 코어는 아니고요. 대신에 남극 빙하의 경우에는 더스트 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더스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인공적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 1에서 2ppm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남극 빙하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과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극도 또 똑같은 남극은 아니고요.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빙하 코어를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빙상의 두께가 굉장히 넓지요. 그리고 여기 동쪽에 같은 경우에는 빙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동남극을 이용을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긴 빙하 코어를 시추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서남극의 경우에는 빙상의 두께가 얇으니 깊은 빙하 코어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경우에는 그 적설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템포럴 레졸루션이 높은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서남극에서의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동남극에서의 획득한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빙하 속에 포집되어 있는 기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게스 익스트랙션 시스템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빙하를 녹이지 않고 일정한 그 진공통에다 넣어서 물리적으로 파쇄해서 그 안에 포집되어 있는 기체들을 뽑아내는 기술인데요. 전 세계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니드 크래커라고 90개의 그 니들로 빙하 코어를 파쇄하는 기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한 쇠공을 이용을 해서 빙하를 파쇄하게 됩니다. 이거의 경우는 나이프를 이용을 해서 빙하를 아주 잘게 자르는 기술이고요. 이거의 경우는 사실 물리적으로 파쇄하지는 않고 서블리메이션, 즉 승화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빙하 속에 포집되어 있는 기체를 뽑아내게 됩니다. 남극 빙하학자들의 노력으로 과거 이산화탄소와 온도의 데이터를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긴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는 한 80만 년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기존에 보던 그 데이터랑 조금 달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으로 적혀 있는 게 1950년도이고요. 이게 1950년 기준으로 과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길어서 단위를 1000년으로 끊어줬는데요. 그래서 이게 800KA라는 것은 80만 년 전이라는 거고 70만 년 전, 60만 년 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이산화탄소 데이터이고 이것은 남극 온도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남극 온도를 보게 되면 차가웠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졌다가 상대적으로 추워졌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러한 사이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빙하기, 간빙기 사이클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남극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그 남극 주변을 흐르는 서던 오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좀 더 이거 이산화탄소의 데이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간빙기 빙하기를 흘러가면서 일정한 바운더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두 개 값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값은 약 한 180 ppm 정도이고 이렇게 최고값은 한 280 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변화에서 가장 이제 80만 년 정도 기간 내에서 봤었을 때 가장 높았던 것은 평균 280 pp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산화탄소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는 여기고요. 여기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미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0에서 280 ppm을 왔다 갔다 거렸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280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작년에는 414 ppm까지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명확하게 자연 바운더리를 넘어선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인류 활동에 의해서 100 ppm 이상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400 ppm 이상인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4억 년 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현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80만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데이터는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는 4억 년 전까지, 80만 년 전부터 4억 년 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들은 이제 직접 측정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나뭇잎 화석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해양 퇴적물을 이용을 해서 과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해 본 데이터이고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14 ppm이었습니다. 414 ppm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니 여기 요 지점인데요. 이 시기가 약 지금으로부터 한 1500만 혹은 2000만 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 년 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과 유사한 거죠. 작년 8월에 IPCC 6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6차 보고서에는 2100년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일지 예측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는다면 2100년도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000ppm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000ppm이면 과거에 얼마큼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한번 이 자료를 한번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자료로 1000ppm으로 쭉 한번 이렇게 보니 약 한 2억 년 전으로 혹은 2000만 년 전 이하로 계속 쭉 내려가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점점 과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100년도에는 얼마나 지구가 뜨거워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계속 이산화탄소의 농도 배출을 줄이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산업혁명에 비해서 4.4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극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면 한 약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